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학입문 제4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첫 번째 장인 제13장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권리의 주체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모두 세 가지 개념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권리 능력과 그 다음에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권리 능력은 뭐냐 하면은 권리 의무 능력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민법은 이제 권리 본위의 법, 즉 권리 중심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를 생략해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자, 행위 능력은 뭐냐 하면은 행위 능력은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이 스스로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러니까 능력은 지위 또는 자격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뭐냐 하면은 법률상으로 유효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의사 능력은 원래 이제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개념인데 뭐 의사 능력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죠. 있지만 의사 능력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그 중에 이제 그 권리 능력에 대해서 보면은 자, 권리 능력을 가져야 법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그 법의 주체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인, 또 하나가 법인. 원래 이제 사람 하면은 그 사람 그 이는 한자죠.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자연인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람의 이 자연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된 것이 법인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냥 사람만이 법의 주체였고 권리의 주체였는데 자, 법이 뭡니까?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죠.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법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되면 당연히 이제 법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주체 또는 이제 법의 주체로 인정이 됐던 거는 원래 그냥 사람, 우리 생물학적인 사람이 유일한 법의 주체였는데 이후에 법에서 또 하나 인정한 법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법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인은 이제 이후에 법인이 생기니까 원래는 그냥 인 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이후에 이제 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주체가 생기니까 법인하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 사람은 이런 자연인 법인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법인이란 개념이 생기고 나서는 법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 그냥 생물학적인 사람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우리의 고유한 표현은 아니고 이런 그 natural person 또는 legal person을 갖다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권리 능력은 그러면 뭡니까? 말하자면 그 legal capacity를 우리말로 옮긴 거죠. 그리고 또 권리 능력은 다른 의미로는 그냥 법인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격 그래서 뭡니까? legal personality 법인격 그러니까 그 권리의 주체 법의 주체가 되려면 권리 능력 또는 다른 말로 법인격이 있어야 되겠죠. 다 이게 이제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권리 능력의 일단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법에서는 이렇게 능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중에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많이 알죠. 언론 통해서 증거 능력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증거 능력. 그 다음에 나중에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대단한 능력자를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그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 있으면 당연히 당사자 능력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능력은 증거로 법원에서 채택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지위 또는 자격인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위법하게 수집된, 그러니까 갑과 을이 통화하는 거를 몰래 녹음했다.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지난 몇 년 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대화와 직접적인 녹음의 그 대화의 당사자일 땐 상관이 없지만 갑과 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 만 13세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앞에 우리가 형법의 기본 원리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능력이라는 말을 법에서는 즐겨 쓴다. 그래서 이게 법률 용어로서 어떤 법학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 또는 자격의 의미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가져야 권리의 주체가 되는데, 자, 그럼 이거 뭐 다 갖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사람은, 생물학적인 사람이나 법인은 다 이 권리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지를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없는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이게 권리 능력이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개념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제 뭡니까? 1990년대 아마 여러분들의 삼촌, 이모 이런 분들이죠. 1990년대 묻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구와 땡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폭발적인 묻 어린이들의 반응을 얻어서 이것이 그 이후에 속편들이 많이 또 제작이 됐죠. 자, 이 영구와 땡치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땡치리가 영구의 반려동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영구가 이제 이제 사기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영구가 그동안 자기의 반려동물로서 자기의 아주 소중한 친구로서 함께 지낸 저희 땡치리에게 영구 명의로 있는 영구가 가지고 있는 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물려주는 걸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 이제 증여가 되는 유증, 법률 용어로 그 유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땡치리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누구만 갖는다? 자연인이거나 아니면 법인. 딱 두 가지 경우만, 요 두 가지 경우만 뭡니까? 법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땡치리는 자연인, 생물학적인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이런 권리 능력이 없죠. 자,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면 이게 어떤 의미냐? 실제에서 영미식으로 표현한다면, 영미식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정의하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영미법적인 표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죠. 물권적인 측면에서, 물권법에서 재산권 중에도 이제 물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자기 이름으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안이에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권리의 주체, 법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권리 능력이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 자기 이름으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소송의 당사자,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동산 부동산에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그 반려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런 경우에 그 영구가 땡칠이에게 자기 소유의 집을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부적절한 것이냐 하면은 반대의 가정을 한번 해보죠. 반대의 가정. 만약에 그 땡칠이가 반려동물이 권리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영구가 그 땡칠에게 유증을 할 수 있다라고 반대의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법률 관계 또는 우리의 법률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증이 된다. 그럼 이제 땡칠이가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기부등본이라고 들어봤죠? 그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그럼 등기부등본에 뭡니까? 이 집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땡칠이로 기재가 되겠죠. 등기부등본에. 그리고 영구가 이거를 땡칠에게 이제 유증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땡칠이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칠이가 자기 집을 새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 집을 새를 들 때 집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땡칠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법 감정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그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법 감정 법의식에 과연 부합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권리 능력은 오로지 자연인 그리고 자연인 외에는 법인에게만 이러한 권리 능력을 부여한 거다. 흔히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아끼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땡칠이는 민법상으로는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데 물건이란 표현 자체가 용납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더군다나 땡칠이는 그냥 뭡니까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물건이란 법으로 물건으로 구분된다, 분류된다 이런 것은 이제 정서적으로 또는 그 감정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거부감이 있는 것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 이렇게 어떤 권리의 주체로서 반려동물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또 서로 좀 적절히 이런 거를 이제 조율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런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단지 그 반려동물이 이제 민법상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할 때 물건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책상, 의자,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과 동일한 가치, 의미를 갖는 거로 보진 않죠. 반려동물은 훨씬 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생명체고 또 사람과 이 같이 그 생활을 함께하는 이런 이제 동물이니까 생물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단순한 물건하고는 또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권리의 주체 이런 부분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한 것은 또 다른 커다란 근본적인 법의 체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경우에 적절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지 아주 원론적으로 그냥 반려동물도 그 반려동물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뭐 사람 못지않다 이렇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이어서 이런 반려동물에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또 뭡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권리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권리 능력이란 권리 의무 능력의 줄임말로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태아의 권리 능력이에요. 태아의 권리 능력. 자, 사람은 그 언제 그 사람으로 출생을 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 10개월 정도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을 하면 그때는 완전히 사람이지만 태아는 아직 그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법적 기준이 되겠죠.
자, 법에서는 언제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될 그러한 생명체인 건 맞지만 사람이 될 거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뒤에는 사람 태어나는 거죠. 한 10개월 정도면 임신하고 나서. 자, 그래서 그 법에서는 그럼 태아와 사람, 언제 태아가 사람이 되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한 네 가지인가요? 첫 번째, 진통설. 그 임신부가 진통을 느낄 때 이제 태아는 더 이상 태아가 아니고 사람이다. 예, 진통설이 있고 진통이 오면 이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학설이죠. 두 번째는 일부 노출설. 그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신체 일부가 그 외부로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일부 노출설. 또 하나가 전부 노출설. 그래서 이거는 임신부와 태아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때 비로소 태아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호흡설. 이거는 뭐냐면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 태아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호흡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다 해서 크게 한 네 가지의 전통적인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통설은 뭐냐 하면 이제 전부 노출설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비로소 이제 태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태아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은 아니고 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태아가 뭐 길어봐야 뭐 한 10개월, 뭐 한 11개월에 태어난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길어봐야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태아는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뭡니까 그 태아인 상태에서도 이제 법에서는 이제 곧 사람으로 태어날 거니까 태아에게도 일정한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크게 이제 뭐냐면은 잠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 아, 그렇죠.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그래서 일반주의는 뭐냐 하면은 각국의 입법례 크게 일반주의와 개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주의는 뭐냐면 태아를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아인데 이미 태아는 사람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주의고 그다음에 개별주의는 일부 권리에 대해서만 이제 그 일부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별주의인데 우리나라는 개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아에게도 그 법률 관계 주체로 인정하는 그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상속에 있어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임신부 아직 그 출생하기 전에 그 임신부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태아에게도 어떤 손상이 미쳤다, 손상을 입었다 태아가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도 태아는 어떤 그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손해 입은 것과 별개로 태아도 독립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부, 그 태아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태아의 권리는 아니고 이거는 태아인 상태에서 그 뭐 태아의 생부는 그 태아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 그러니까 일부 법률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주의가 아니라 개별주의다. 그런데 태아의 권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좀 잘못하면은 그 왜곡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태아의 권리 능력은 판례와 학설이 다 인정하는데 그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판례는 정지 조건부로 그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태아의 정지 조건부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학설은 물론 이제 뭐 반대 의견에도 있지만 이제 다수설은 뭐냐면은 해제 조건부로 그 뭡니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그럼 이게 뭐냐?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 여러분이 그 제3부에서 그 형법의 기본 원리를 배울 때 그 소추 조건에서 우리가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봤잖아요. 그럴 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는 별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정지조건부 범죄고 하나는 해제조건부 범죄라는 그 닉네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느 게 정지조건부 범죄입니까? 친고죄가 정지조건부 범죄죠.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했어요. 자, 민법에서 이제 조건이라는 걸 배우는데, 조건은 이렇게 크게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뭡니까? 그 단과대학에 수석을 했어요. 보통 단과대 수석 정도 하면은 4년 장학금이 그 4년 장학금을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뭐 전액이든 반액이든. 예를 들어서 전액의 4년 장학금을 받게 됐다. 그 단과대학 수석을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보통 붙죠. 붙으면 뭐냐면 4.3점 만점에 최소, 예를 들어서 뭐 3.0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보통 붙여요. 그래서 최소 학점 기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해제 조건부죠. 이게 뭐냐면 일단 이제 단과대학에 수석을 합격했으니까 4년 동안 장학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기에 학점이 안 좋아서 3.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학기는 장학금을 못 받죠. 요게 해제 조건부. 해제 조건부는 뭐다? 해제 조건부는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저학점 3.0을 넘지 못하면은 원래는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장학금을 받는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못 받는 거죠. 이게 해제 조건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그러한 조건. 반면에 정지 조건부는 뭐냐면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요번 학기에 학점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 수석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학기에 뭐 전액이든 반액이든 보통 장학금을 받잖아요. 자, 이거는 정지 조건부죠. 뭐냐면은 조건이 충족이 돼서 그 학과에 1등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장학금이라는 그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에는 크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이 태아의 권리 능력에 있어서 판례는 아주 전통적으로 내가 학생일 때부터 아주 확고해요. 정지 조건부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학설은 학설은 뭐 다양하니까 원래. 근데 이제 적어도 다설은 해제 조건부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에 얘기했던 렉스 라타, 렉스 페렌다. 그러니까 뭐냐면 렉스 라타, 존재하는 법과 그 다음에 렉스 페렌다, 존재해야 하는 법의 어떤 그 간극, 이 메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그 평행선, 이 평행의 관계, 이거를 또 한번 또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일단 존재하는 법은 뭡니까? 판례가 존재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 목적에 더 부합하는 건 뭐냐? 사실은 해제 조건부가 원래의 취지,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그 취지에는 사실은 해제 조건부가 더 더 적합한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고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의미를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도 예를 들었던, 자, 갑과 을이 부부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병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병은 가로,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내가 그 노트 표기에서 가로를 치거나 물음표를 치면은 안 친 경우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뭔가 단정적인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갑과 을 사이에 이제 을이 병을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이 주말에 차를 몰고 어딜 가다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얘가 좀 이상하네. 안 맞네. 그렇죠. 이게 그 을 임신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래요. 뭐냐면 아니죠. 이건 이제 뭐냐면 병은 관계없고, 갑이 어느 날 이제 갑에게는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경우죠. 앞에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자, 갑이 어느 날 이제 갑은 자기 명의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갑이 이제 주말에 어딜 가다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이제 갑이 사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갑 명의의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누가 상속하느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법적 상속의 상속 순위를 보면은 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 1순위가 뭐냐,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직계 비속, 그죠? 하고 배우자가 1순위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이제 2순위, 4순위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계 비속이 있으면 이제 그 직계 존속, 여기서 이제 정이 갑의 직계 존속인데 정은 아예 상속을 못 하는 거죠. 직계 비속이 있으면. 반면에 직계 비속이 없으면은 정과 을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지 조건부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판례는 정지 조건부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갑이 사망할 당시에 을이 병을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병이 상속권이 있어요. 권리 능력은 인정되는데 어떤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인정되는 거죠. 정지 조건부로. 그럼 태아는 이 상속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냐? 태어나야 모체로부터 분리되어야 비로소 상속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아가 갓 태어나서 이런 상속권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울기 바쁘고 배고프서 그 밥 먹기 바쁘지, 우유 먹기 바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때는 뭐냐면 태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되니까 태아의 생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그런 상속 문제를 대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언제부터? 출생한 이후부터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상속권을 법정 대리인인 을이 대리해서 행사를 하겠죠. 근데 사고 당시에는 아직 병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판례 정지 조건부에 의하면은 갑이 사망했을 때 아직 병은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갑의 집을 배우자 을과 이순이 직계 존속인 정이 공동 상속을 하고 나중에 을이 병을 출산을 하면 그때 병의 그 상속분을 다시 가져오는 즉 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병의 대리인인 을이 하겠죠. 그래서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은 이미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의 몫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의 집을 이제 최종적으로 을과 병이 공동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정지 조건부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판례의 정지 조건부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제 병은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는 그러한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권하고는 조금 상속권의 의미 역할이 축소되는 거예요. 뭐로?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는 그런 청구권의 형태로 실제로 행사되기 때문에 그만큼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취지 목적에는 조금 그 만족도가 좀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그리고 이제 정지 조건부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근데 병이 사산됐다. 그럴 때는 뭡니까? 그냥 정과 을이 확정적으로 이제 공동 상속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 자, 반면에 학설의 해제 조건부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제 조건부는 이미 출생한 거로 보는 거죠. 태아를. 그러니까 갑이 사망할 당시에 이미 병은 뭡니까? 그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리 능력을 태아가 어떻게 직접 행사하겠어요? 병의 법정 대리인인 을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의 집을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은 이제 일체 어떤 그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생을 하면은 병이 출생하면 확정적으로 을과 병이 갑의 집을 아버지 집을 이제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거고 남편의 집을. 그런데 이제 만약 병이 사산됐다. 그럼 이번에 이제 반대로 정이 뭡니까?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갑의 집을 을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사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의 과정으로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해제 조건부, 학설의 해제 조건부에 의하면은 이건 뭡니까? 사산되면은 다시 이제 정이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권을 가져가겠지만 상속을 하겠지만 이때 그 뭡니까? 사산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은 태아 병의 권리는 충실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해지 조건부에 의하면 정지 조건부는 출생을 해야 소급해서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해지 조건부는 뭡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부터 완벽하게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이제 어떤 그 상속권을 갖고 행사하게 되니까 원래의 취지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라는 취지에는 더 해제 조건부가 부합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제3자 정의 이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판례와 학설의 대립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됐지만 전혀 어떤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판례는 어디에 더 방점을 찍는 거예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생존해 있는 사람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 뭐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평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에 의하면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정지 조건부에 의하면. 왜냐면 이제 반면에 이제 해제 조건부에 의하면은 뭡니까? 이때 정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을이 태아인 병과 공동 상속을 해서 그걸 막 처분했다.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럼 이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은 나중에 병이 사산이 돼도 마찬가지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해제 조건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보호를 더 치중할 거냐. 근데 판례는 확고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의 보호를 더 우선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냐면, 아니 그럼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지 말든가. 근데 인정을 하면서 그걸 정지 조건부로 인정을 해가지고 태아의 권리 능력은 그냥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준 없는 정도로 침해받지 않는 정도로만 이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이제 해제 조건부에 의하면은 정말 원래의 취지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이제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태아인 상태에서 사람과 동등한 그런 상속권을 갖고 행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보호를 더 중시할 것이라든가 현실적인 측면. 그런데 이제 판례는 제3자의 보호, 거래의 상대방,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 이쪽을 더 중시하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고, 학설은 이제 원래의 취지에 맞게 태아의 보호에 더 충실하고, 또 이런 면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사산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또 해서 또 종합적인 평가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판례가 이걸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법은 뭐다? 정지 조건보다.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데 보다 충실한 그런 주장은 해제 조건부, 학설이 지지하는 해제 조건부가 좀 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그 취지에는 더 부합되고, 이런 식의 법과 현실의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가 단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태아의 권리 능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